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강제 동원, 강제 배상입니다. 네, 딱 제목을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일본 전범 기업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채 우리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주는 방안이라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4년 만에 이제 해법이 나온 건데, 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왜 우리 그 기업들이 내야 하는지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제3자 변제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그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이 포스코 등 16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재원을 기부를 하고요. 이 기부받은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이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배상금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제 대신 갚는 건데 이럴 경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민법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이 제3자도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제3자와 채무자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피해자 측은 이번 해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재단이 채무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배상금이 법으로 정한 채권이거든요. 네. 법으로 정한 채권이어서 민법에 상관없이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끝까지 이제 뭐 수령을 거부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되면 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런 네. 과정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네.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피해자 측은 이런 공탁 절차가 이루어지면 공탁금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피해자 측과 그리고 재단 사이의 어떤 법적 다툼,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끼리의 또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해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채 계속 방치되었다. 이번 해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사실상의 대일 항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참사라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한일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흥행이 남기고 간 숙제입니다. 최근에 흥행하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 외의 흥행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상당히 격화됐었는데요. 김기현 신임 대표 앞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투표율이 이제 50%를 넘어서면서 일단 그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다 이런 평가죠. 네, 먼저 최종 투표율을 좀 보시면요. 말씀해 주셨지만 50%를 넘어서 55.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인 45.36%보다 거의 뭐 한 10%포인트 정도 더 그러네요. 네.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내내 논란이 됐던 윤심 논란과 더불어서 특히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것이 높은 투표율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 방식이었다면
과반이 넘지 않더라도 유력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을 텐데요. 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서 2위를 하더라도 네. 결선에 가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막판 노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흥행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는 이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결국에 김기현 후보가 결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반 득표를 하면서. 근데 최고위원회 모두 친윤계 인사들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선자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김기현 후보 먼저 52.93%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는 없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23.37%,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4.98%, 또 황교안 후보는 8.72%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친윤계 인사인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네. 결국 이 비윤계죠. 천아용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었는데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당원들이 개혁 보수보다는 당내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이 전당대회에서 극심하게 드러났던 이 당의 분열 양상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고요. 네.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를 극복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최대 과제를 역시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이슈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국면 전환을 위한 타산 공세입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겠죠? 네, 제목이 약간 긴데요. 네.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사실 그때 좀 가까스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당내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양상인데 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쌍특검 그리고 정순신 카드로 이 공세를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지난해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법안에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발의했던 법안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어제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이 주가 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다만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이제 민주당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과의 이 공조가 필요한데 정의당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정순신 검사 진상조사단으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데 네. 우선 수요일에 진상조사단과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정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폭력을 이유로 총 몇 점을 감점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 이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졸업 후에 원래 2년간 보존해야 되거든요. 이 학교폭력 기록을, 징계 기록을. 그러니까 강제 전학 처분된 징계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데 졸업 직전에 삭제를 했습니다. 2년이 안 됐는데 그렇게 삭제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졸업 직전에. 그리고 또 이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부모 5명 그리고 학교 내외부 인사 4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당시 외부위원으로 정군의 아버지죠. 정 변호사가 포함된 점. 이런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젯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전모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요. 또 도지사 시절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 또 나중에는 사장 직무대행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사퇴를 했거든요. 네. 사퇴를 하고 퇴직 후에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그 전모 씨가 쓴 그 노트 6쪽 분량의 또 유서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서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을 텐데요. 유서에서 전 씨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재 그 전 씨 문상을 갔는데 네. 유족들의 그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고요. 네. 전 씨를 조문하기 위해서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문상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슈픽 세 번째 제목으로도 달았지만 이제 외부 공세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찰나에 이 대표의 이 최측근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내홍과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했는데 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또 네. 생겨 셈이 됐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